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0대 중반이라는 나이를 가지고 있는 여성 사연자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손가락 세워 자판을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사실 이 나이가 되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그러려니 하면서 웃고 넘기게 되는데 이번에 겪은 일은 저희 가족만 알고 넘어가기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어요. 아무리 인생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큰 일을 겪어야 할 때면 저도 하늘을 욕하고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자식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얼마 전에 겪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애청자님들께서도 시간 내어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모아놓은 적금을 깨서 한정식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식당을 지키며 홀로 운영해왔어요. 사실 식당이 오픈할 때까지만 해도 단칸방 수준의 아주 작은 한정식 식당이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장사가 너무 잘 되었죠. 비록 단칸방 수준이기는 했으나 식당 위치가 좋기도 했고 젊었을 시절부터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요리였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늘려가고 가꾸며 성실하게 운영하다 보니 지금은 3층짜리 건물을 세워 통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3층짜리 건물로 옮기고 나서는 상견례나 뒤풀이 등 다양한 예약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다 보니 훨씬 더 장사가 잘 되었어요. 덕분에 저는 장사 수익금으로 꼬마 건물 2개를 매입하게 되었고 월세 수익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에 지금까지도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거나 필요한 것을 사달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아들 2에 딸 1를 두고 있어요. 첫째 아들은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저와 같이 살면서 제 식당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보기만 해도 아까운 저희 막내딸은 온라인 마켓을 운영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경제적인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 보니 친척들이며 지인들은 저희 가족을 엄청 칭찬하더라고요. 아, 영자 엄마는 참 좋겠어. 돈 걱정도 없고. 자식들 장성해서 자리 잡아 잘 살고 있잖아. 어째 볼 때마다 우리 자식들 칭찬만 듣는 것 같네. 아이, 너무 고마워, 준재 엄마. 고맙긴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아이, 하여튼 영자 엄마는 자식 농사 참 잘 지었어. 부럽다, 부러워. 이렇게 매번 사람들에게 자식들 칭찬을 듣다 보면 괜히 어깨도 으쓱하게 되고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를 것 없이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키웠을 뿐인데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살아줘서 행복하더군요. 만약 하늘에 있는 남편이 자식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정말 흐뭇해하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러나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일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키워놨어도 제 마음대로 함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막내딸을 늦둥이로 낳았어요. 그래서 남편이나 저나 막내딸을 참 아끼고 예뻐했죠.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자식이라는 생각에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돈 아낄 것 없이 따지지 않고 다 해주었으며 공주처럼 키웠어요. 게다가 아들들이 막내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마치 자식처럼 아끼고 예뻐했죠. 그래서 제 막내딸은 저희 부부가 아니라 아들들에게 용돈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아까운 제 막내딸이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있다가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집에 데려와 인사시켜도 될까? 아, 민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남자친구 있었어?
음, 1년 정도 만났어. 아이, 주말에 인사시키고 싶은데 괜찮지? 아이, 그래.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데 일단 데려와 봐. 이때까지만 해도 저와 둘째 아들 부부는 별 생각이 없었죠. 요즘은 다들 시집을 늦게 간다고 하지만 30대 초반이면 충분히 결혼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주말에 만나고 있는 사람을 집에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약속된 주말이 찾아왔고 저와 둘째 아들 부부는 식당을 직원들에게 맡겨둔 채 일찍 퇴근해서 손님 맞이 준비를 했죠. 그리고 첫째 아들 부부도 일찌감치 집으로 왔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막내딸과 만나는 남자는 집에 인사를 왔어요. 그런데 저와 아들들은 그 사람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30대 초반의 막내딸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기에는 집에 인사 온 사람이 나이가 많아 보였거든요. 물론 초반까지만 해도 겉늙은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나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제 막내딸과 13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0살 차이라고 해도 뒷목을 잡을 판인데 띠동갑을 훌쩍 넘는다니 정말 황당했죠. 당연히 집안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민조, 너 제정신이야? 13살이 많은 거면 아저씨랑 만나고 있는 거잖아.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큰오빠,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이 응원해주면 안 될까? 너 같으면 금쪽 같은 여동생이 13살 많은 아저씨랑 결혼하겠다는데 쉽게 응원할 수 있겠냐? 나는 절대 반대니까 결혼은 꿈도 꾸지 마. 그래, 민정아. 아유, 엄마도 이 결혼은 응원 못하겠다.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면서 살았지만 이건 아니야. 막내딸은 온 식구들이 결혼을 반대하자 엉엉 울면서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니면 평생 혼자 늙어 죽을 거라며 겁을 주더군요. 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결혼 문제만큼은 쉽게 양보를 할 수 없었어요. 꽃다운 나이인 30대 초반에 40대가 넘은 아저씨와 결혼을 하겠다는데 어느 부모가 쉽게 허락을 하겠어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집에 찾아온 남자는 뼈도 못 추렸을 것이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을 거예요. 그런데 막내딸과 함께 집에 인사 온 그 남자는 식구들의 반대를 예상하고 있었나 봐요. 곧장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결혼을 허락해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죠. 제가 나이가 많고 민정이에 비해서 한참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진심으로 민정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예상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요. 당신 같으면 그쪽을 허락하겠어요? 뭐 하나 봐줄 곳이라도 있어야 고민을 해보든지 말든지 하지. 나이가 많은 것도 기가 막힌데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대체 뭐 하면서 살았어요? 큰오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 아, 제가 이런 말씀 들을 자격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락해 주시면 민정이한테 잘하면서 살겠습니다. 평생 동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자신 있습니다. 아무리 그쪽이 사탕 발린 소리를 해도 나는 내 막내 동생 넘겨줄 생각 없으니까 얼른 이 집에서 나가요. 저는 황당한 상황에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아들들은 막내딸이 데리고 온 그 남자를 집에서 내쫓아냈어요. 막내딸은 본인이 데리고 온 사람을 쫓아내니까 그 남자 없이는 본인 인생이 없다며 눈물을 쏟아냈죠. 그러나 저는 애지중지 키운 막내딸을 아무 곳에나 시집을 보내고 싶지 않았고 그 남자는 절대 허락할 수 없으니 포기하라며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막내딸은 도저히 포기할 생각이 없는 듯 보였죠. 저와 아들들에게 한 번만 제대로 봐주면 안 되겠냐면서 엉엉 울고 단식투쟁까지 하더라고요. 한 번도 반대하는 일에 울며불며 고집부린 적이 없었는데 남자 때문에 단식투쟁까지 하는 막내딸의 모습을 보니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러나 아무리 마음이 안 좋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나이가 13살이나 많은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막내딸이 데리고 온 남자는 나이가 40살이 넘도록 백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집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본인 말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느라 오랜 시간 백수로 있었던 거라는 변명을 했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제 막내딸과 비슷한 나이대였다면 변호사 시험이 워낙 어려우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무리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해도 나이 40살이 훌쩍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백수로 살고 있는 것이라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놈이 아니겠어요? 정말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 등골 빼먹고 살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있었어야죠. 아들들은 그 남자가 다녀간 후 저에게 절대 허락해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러나 막내딸은 며칠이 지나도록 울고불고 허락해달라며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오빠들이 뭔데 내 결혼 문제에 대해 왈가불가하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은 씨랑 결혼할 거야?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 허락해줘. 너 진짜 이럴래? 우리도 이유가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야. 아, 너는 어떻게 골라도 그런 놈을 골라오냐? 영은 씨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비록 아직 하고 있는 일은 없지만 금방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든 공부시켜서 변호사 만들 테니까 제발 허락만 해줘. 너 같으면 그 사람을 쉽게 허락하겠냐? 정신머리가 있는 놈이라면 나이 40 먹고 백수 상태로 결혼하겠다며 집에 인사 오지 않아. 그 사람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는 거라고. 속셈은 무슨 속셈이 있어. 그 사람 나이답지 않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야. 비록 능력은 없을지라도 나쁜 마음 먹을 사람 아니라고. 다들 큰 소리 그만 내라. 민정이 네가 자꾸 우긴다고 허락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엄마랑 네 오빠들은 그 사람 반대니까 그냥 네가 포기해. 저는 다시 한번 더 단호하게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막내딸이 고생할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엄마로서 어떻게 쉽게 허락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애지중지 키운 막내딸을 위해서라도 이 결혼은 절대 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렇게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잠잠해질 줄 알았던 막내딸은 여전히 울고불고 매달리며 단식 투쟁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빼빼 말라갔죠. 그 모습에 혹시나 막내딸의 건강이 상하기라도 할까 걱정이 되었지만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허락해 줄 수는 없었어요. 막내딸은 그 남자를 집에 인사시킨 이후로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저 방 안에서 그 남자와 간간히 통화만 하는 듯 보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채 지내다 보면 자연스레 사이가 소원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기에 저는 굳이 막내딸의 휴대폰을 빼앗거나 그 남자와의 통화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약 2주라는 시간이 더 흐르게 되었죠. 일이 있던 그날 저와 둘째 아들 부부는 늦은 시간까지 식당 마감을 한 후 천근만근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막내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애가 축 늘어진 채 힘없이 쓰러져 있었어요. 저는 막내딸이 결국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 짓을 했나 싶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다급하게 둘째 아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은 저의 목소리를 듣고 막내딸 방으로 달려와서 상태를 살피더라고요. 그리고는 많이 놀랐는지 딸을 등에 들쳐업은 채로 집 앞 5분 거리에 있는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저도 울며불며 며느리와 함께 정신없이 병원으로 쫓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진찰을 마친 의사 선생님은 막내딸이 영양실조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동안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은 것 같다며 링거를 놔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와 둘째 아들 부부는 딸이 깨어날 때까지 옆을 지켰어요. 그렇게 약 2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쯤 막내딸은 링거를 맞고 정신을 차렸어요. 저는 일어난 막내딸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 소리 하게 되었죠. 너 진짜 엄마 자꾸 놀래킬래? 네가 쓰러져 있는 모습 보고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어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 미안해 엄마.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않을게. 음식은 얼마나 안 먹은 거야. 한 달 동안 멀쩡하게 있길래 중간중간 몰래 챙겨 먹은 줄 알았더니. 한 일주일 정도? 엄마, 미안해. 저는 막내딸에게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냐며 큰일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냐고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막내딸은 제가 계속 두 사람 사이를 허락하지 않으니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될까봐 무서워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딸은 정말 죽을 각오까지 하며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했죠. 둘째 아들은 막내딸의 이야기에 제정신이냐고 아예 어떻게 남자 하나 때문에 그딴 짓을 하냐면서 화를 냈어요. 저 또한 막내딸의 이야기에 한숨만 푹푹 나왔죠. 막내딸만 생각하면 결혼을 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괜히 능력도 없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다가 나중에 더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것 아닐까 싶어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 저는 막내딸의 간절한 모습을 보고 그 남자와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죠. 물론 막내딸을 나이가 많고 능력이 없는 사람과 결혼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딸은 그 남자와 결혼 한번 해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죽을 각오까지 하며 덤볐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저는 딸이 태어난 후 그 남자를 다시 집에 초대했어요. 물론 아들들은 저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죠. 그러나 아들들은 저의 결정에 툴툴거리면서도 그 사람을 가족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는 한 달 반 만에 저희 집에 다시 인사를 오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름이 김여훈이라고 했지? 솔직히 나는 아직까지 자네를 사위로 받아들일 마음은 전혀 안 드네. 하지만 우리 민정이가 저렇게 원하니 어쩌겠나. 부모로서 져주는 수밖에. 그러니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그 약속 꼭 지켜주게. 예, 장모님. 제가 평생 민정이한테 잘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네가 지금 변호사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이번에는 시험에 꼭 붙게. 지금 그 나이에 경력도 없이 회사에 취직을 할 수는 없을 테니 변호사라도 꼭 되어야 해. 예, 장모님.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꼭 붙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네가 변호사 될 때까지는 우리 집에서 처가살이 하게. 엄마, 처가살이라니. 이 사람 시험 준비도 해야 하는데 처가살이 하면 불편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 민정이 너 결혼하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 나는 아직까지도 40대가 넘었는데 변호사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네. 어떻게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는 자네 욕심인 줄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처가살이 하면서 변호사가 되는 모습 제대로 보여주게. 예, 장모님. 저는 민정이와 함께라면 처가살이도 괜찮습니다. 그래, 이해해줘서 고맙네. 내 두 눈으로 자네가 열심히 공부하는지 지켜볼 거야. 저는 사위가 변호사가 될 때까지는 직접 지켜보려고 무리인 줄은 알았지만 처가살이를 조건으로 결혼 허락을 하게 되었죠. 다행히 사위는 심한 반대를 겪고 난 후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처가살이를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놈을 사위로 맞이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뒷바라지를 시작하게 되었죠. 물론 아들들은 다 늦은 나이에 사위 변호사 시험 뒷바라지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며 반발이 심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귀한 막내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죠. 당연히 두 사람을 결혼시키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으나 걱정과는 다르게 사위는 지켜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지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속했던 것처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배지를 달게 되었어요. 당연히 사위의 합격 소식을 듣고 집안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저는 경사가 났다며 온 식구들을 모아놓고 소고기 파티까지 하게 되었죠. 김서방, 변호사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하네. 사실 그동안 시험에서 많이 떨어졌다기에 이번에도 큰 기대하지 않았는데. 매제 축하해요. 이번에 안 되면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한시름 덜었네요. 예, 장모님, 그리고 형님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위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로펌 취직을 위해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저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 배지를 달았다고 해서 끝은 아니더라고요. 직장인들이 대학교 졸업 후 구직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변호사도 로펌에 들어가기 위해서 똑같이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아야 했죠. 하지만 저희 사위는 조건이 젊은 변호사들과는 다르잖아요. 나이도 많고 이제 막 합격 통보를 받고 변호사 배지를 받았으니 많이 불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로펌에 취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많이 했었죠. 뭐 주변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서 로펌 취직이 힘들면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 운영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다고 해도 이제 막 배지를 단 사람에게 누가 믿고 변호 의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너무 다행히도 한 로펌에서 합격 통보가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위는 합격 통보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변호사로 로펌에 들어간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쯤부터 사위가 자꾸 바쁘다고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날에는 늦게까지 재판 준비를 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죠. 물론 사람이 바쁘면 한두 번씩 집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종종 사위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김서방, 저가살이 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집에는 일찍 들어와야 하지 않겠나? 만약 못 들어오면 연락이라도 해주던지. 죄송합니다, 장모님. 앞으로 일찍 다니겠습니다. 엄마,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원래 변호사 신입 때가 가장 바쁘고 정신없대.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남편 조금만 이해해줘요. 마음 같아서는 더 크게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막내딸이 자꾸만 사위를 보호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자꾸 뭐라고 하면 할수록 사위가 식구들 사이에서 겉도는 모습을 보이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막상 사위 얼굴을 보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힘이 들었죠. 그래서 신경이 쓰이고 찜찜한 마음이 들더라도 당분간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요. 사위에 대한 원인 모를 찜찜한 마음은 있는데 딱히 큰 소리를 낼 만한 일은 없었거든요. 물론 사위가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연락 없이 안 들어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 외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못된 짓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위를 두고 보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연륜에 의해 생기는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자식을 가진 엄마의 촉은 그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죠. 그동안 저는 왜 자꾸 사위의 행동이 찜찜하고 이상하게 느껴질까 싶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한동안 사위는 로펌 일을 핑계로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없이 본인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일이 생겼던 그날은 사위가 일찍 집에 들어왔더군요. 부엌에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식구들은 모두 일찍 들어와 있었으니 본능적으로 사위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웬일로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왔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관문 쪽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사위는 당당하게 어떤 여자 한 명을 끌고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당연히 황당한 상황에 막내딸은 물론이고 둘째 아들 부부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위는 식구들의 반응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제 딸 앞으로 다가가 이혼 서류를 내밀고는 다짜고짜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상간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나 이제 변호사도 됐고 몸값도 올랐으니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집에 끌고 들어온 저 여자는 대체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 지금 바람 피웠다고 당당하게 인정하는 거야? 너 내가 가만 안 둬? 딸은 사위의 멱살을 붙들고 흔들어대며 온갖 막말을 내뱉었죠. 그리고는 사위놈이 내민 이혼 서류를 낚아채더니 박박 찍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분해서라도 절대 이혼 서류에 도장 못 찍는다며 소리를 질러댔죠. 그러자 사위놈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들어온 것인지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한 장 더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헛소리를 내뱉었어요. 그걸 찢으면 어떡해? 내가 이럴 줄 알고 수십 장 복사해 왔다. 내가 준비성이 철저한 남자니까 이혼 서류 많이 준비해 왔어. 뭐라고? 당신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이혼녀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마. 그래도 나는 은혜를 아는 놈이잖아. 변호사 만들어준 공을 인정해서 당신 섭섭하지 않도록 위자료는 두둑히 줄 테니까 얼른 도장 찍어. 나는 이혼 서류에 절대 도장 못 찍어. 아니, 안 찍어. 누구 좋으라고 내가 도장을 찍어주니? 이혼하고 싶으면 차라리 소송을 걸어. 누구 잘못인지 판사 앞에서 시시비비 한번 가려보자고. 막내딸은 또다시 사위가 내민 이혼 서류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사위 얼굴에 던져버렸죠. 그러나 사위놈은 포기를 모르는 것인지 가방에서 또다시 이혼 서류를 꺼내들었고 얼른 도장 가지고 와서 찍으라며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어요. 저는 그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낼 수밖에 없었죠. 자네,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집에 여자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게 무슨 행패냐고. 장모님, 이건 민정이랑 저와의 일이니까 이 일에서 빠지세요. 어차피 장모님 처음부터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래서 지금 이 집에 여자까지 끌고 들어와 이혼 서류를 내민다는 건가? 대체 이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장모님, 그냥 좋으면 좋다고 하세요. 평소에 눈에 까신 제가 민정이랑 이혼하면 누구보다 좋아하실 분 장모님이잖아요. 사위는 점점 더 아나무인의 태도로 나왔어요. 그러자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둘째 아들은 사위의 헛소리에 눈이 돌아갔는지 앞으로 다가와 막말을 내뱉으며 뺨에 손을 올렸죠. 그러나 사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혼하는 마당에 서로 더러운 꼴 보이면 좋지 않을 테니 둘째 아들이 한 짓은 본인이 넓은 아량으로 눈 감아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막내딸 앞으로 가더니 안방 쪽으로 등을 떠밀면서 얼른 도장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막내딸은 잽싸게 몸을 돌려 사위의 멱살을 잡더니 네가 사람이냐며 방방 뛰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위놈은 그런 막내딸의 손을 뿌리친 후 손목을 잡더니 방 쪽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내딸에게 끝까지 이혼 못하겠다고 나온다면 직접 방에서 도장을 찾아 찍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사위놈이 방 쪽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을 취하자 힘을 써서 바로 막았죠. 그렇게 저희 식구들은 한참 동안 사위와 힘겨루기를 해야 했는데 그때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상간녀가 머리를 넘기기 위해 잠깐 얼굴을 들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제가 그 순간에 상간녀 얼굴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사위가 데려온 그 상간녀 얼굴을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저희 동네 상인의 회장 딸이었거든요. 사실 사위가 데려온 그 상간녀는 얼굴을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으니 제가 누군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간혹 지나가다가 마주쳐도 인사 한 번 한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와 둘째 아들 부부는 그 여자 얼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평소에 상인의 회장이 틈만 나면 휴대폰을 꺼내 찍어놓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날 자랑을 해댔거든요. 그러나 상간녀가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게 아주 잠깐이었기에 처음에는 저도 얼굴을 보면서 긴가민가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사위놈 상간녀 앞으로 다가갔죠. 저기 아가씨, 어디 뻔뻔한 그 낯짝 좀 봅시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한테 이러세요? 왜 이러긴? 우리 사위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만났잖아. 그러면 당당하게 얼굴 들고 있어야지. 그렇게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 되나? 그 낯짝 좀 보게 고개 좀 들어봐요. 상간녀는 어떻게든 저희 식구들 앞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으려고 용을 썼어요. 본인 부모님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창피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어떻게 해서든 상간녀 얼굴을 봐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한참 동안 상간녀와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상간녀는 사위 이름을 불러대며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위도 둘째 아들과 막내딸에게 붙잡혀 있는 상황이라 도와줄 수가 없었죠. 결국 상간녀는 저와의 힘겨루기에서 지게 되었고 억지로 고개를 들어야 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역시나 사위놈이 만난다는 그 사람은 제가 아는 상인의 회장 딸이 맞았어요. 상간녀 얼굴을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위놈이 어떻게 상인의 회장 딸을 꼬여내서 만난 것인지 자세한 전후사정은 모르겠지만 상간녀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소문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았어요. 물론 상인의 회장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쉬쉬하는 소문이었기에 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요. 현재 상인의 회장 딸은 저희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살고 있었죠. 하지만 언제나 나쁜 소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쉽게 퍼지게 되잖아요.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학교를 졸업한 자식이 있는 상인의 회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금방 돌게 되었죠. 저도 회원 중 한 명에게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인데 상인의 회장 딸이 평소에 허풍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기를 치고 다닌 전력이 있어서 호적에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때 상간녀가 친 사기는 바로 건물 투자 사기라고 했죠. 쉽게 이야기해서 상간녀 본인이 꼬여낸 남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는데 자신이 투자를 하면서 건물을 엄청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서류도 조작하고 남의 건물을 본인 건물인 것처럼 보여주면서요. 그리고 꼬여낸 남자들에게 몇 배로 불려준다는 핑계로 돈을 뜯어냈다고 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농간 행각을 알게 된 사람 때문에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었고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 쉽게 안 변한다는 말이 있더니 그 여자는 아직까지 그런 못된 짓을 하며 남자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있는 듯 보였어요. 상황을 보니 사위놈도 상간녀의 사기 행각에 꼬여든 것 같았어요. 상간녀는 돈이 많을 것 같은 순진한 남자들만 골라서 사기를 친다고 했거든요. 물론 소문이 진짜인지는 확인된 바가 없지만 제가 회원들에게 듣기로는 이 소문이 이미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창들 사이에서 퍼질 대로 퍼져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좁은 동네이다 보니 건너 다 아는 사이이기에
혹시라도 피해를 볼 것을 염려한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자식들 입단속을 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상인회 회장이 생각보다 동네에서는 힘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동네 대부분의 주민들은 상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 회장에게 밉보이기라도 하면 동네에서 장사하는 게 좀 고달퍼지게 되죠. 만약 안 좋은 상황이라도 생기게 되면 상인회 회장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돈을 뜯어가서 매달 내는 회비가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상인회 회장의 친한 상인들이 찾아와 장사를 못하게 괴롭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은 나쁜 소문이 상인회 회장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식들에게는 이야기를 들어도 대충 눈치 보고 맞춰주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인회 회장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 듯했죠. 만약 상인회 회장이 딸의 농간 행각을 알고 있었다면 본인의 치부 중 하나일 텐데 당당하게 사진을 보며 자랑을 하고 다니겠어요? 당연히 지금까지도 상인회 회장은 딸이 멀쩡한 회사 다니며 돈을 잘 버는 줄 알고 있어요. 물론 저도 건너 건너 들은 소문이라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일단 저는 어떻게든 이혼 도정을 받아가려는 사위놈과 상간녀에게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러나 사위놈은 포기하지 않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겁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장모님이 아무리 쫓아내셔도 저 도장 찍어줄 때까지 올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이혼을 미루면 미룰수록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거예요. 자네 지금 겁을 주는 건가? 대체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짓이야? 이쪽 집에서 이딴 식으로 나오면 저도 어쩔 수 없죠. 위자료라도 줄여서 겁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민영아, 다음번에는 우리 귀찮은 일 만들지 말고 그냥 도장 찍자.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이야기에 황당해서 헛웃음만 나왔어요. 그렇게 사위와 상간녀는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유유히 저희 집을 빠져나갔죠. 사람이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혀서 한참 동안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분 동안 싸늘한 분위기가 이어지게 되었고 겨우 진정을 하게 된 저는 둘째 아들 부부와 막내딸 앞에서 제가 알고 있는 소문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소문이 진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통보를 했죠. 그랬더니 막내딸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그러면 오늘 같이 온 여자가 사기꾼이라는 거네? 아직까지는 소문으로만 들은 이야기니까 확실하지는 않지. 하지만 동네 상인들이 잔뜩 눈치를 보며 쉬쉬하는 것을 봐서는 진짜일 가능성이 높긴 해. 엄마, 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 너만큼이나 나도 억울해, 이거사. 그놈 변호사 배지를 누가 달아줬는데. 엄마가 제대로 복수해 줄 테니까 너는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어. 아니, 나도 같이 알아볼래. 상황을 보니 어차피 이혼은 불가피한 일인 것 같은데 이참에 나도 그 소문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대로 복수할래. 확실하게 복수라도 해야 속 시원히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막내딸은 본인도 같이 알아보겠다며 나서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도 이런 일을 겪고 분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면서 여기저기 알아보면 소문의 진위 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동네의 친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소문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겠다며 나섰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위놈과 상간녀가 저희 식구들 얼굴을 다 알고 있는데 직접 나서게 되면 일이 꼬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잠시 기다려보라고 한 뒤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집으로 부르게 되었죠. 아휴, 철민아, 바쁠 텐데 늦은 시간에 달려와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 부탁이라면 하던 일도 제치고 바로 달려와야죠. 사장님께서는 제 은인이시잖아요. 고맙다, 철민아. 그나저나 바쁜 시간에 갑자기 일을 중단하게 만들어서 이사장한테 미안하네.
사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게 사장님께서도 사정 듣고 이해해 주셨어요. 그런데 부탁하실 일이라는 게 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도울게요. 제가 부른 사람은 전화 한 통에 하던 일도 중단한 후 바로 집으로 달려와 줬어요. 사실 저희 집에 찾아온 사람은 몇 년 전에 한창 방황하고 있을 때 제가 도움을 주었던 젊은 청년이에요. 당시에는 반항기가 가득한 모습에 많이 힘들었으나 제 도움의 손길로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었죠.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자기가 소개시켜준 가게에서 성실하게 배달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식구들과 종종 만나며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 도움을 받고 본인이 개가천선했으니 인생에 있어 꼭 한 번은 저희 식구들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버릇처럼 했었죠. 그래서 그날도 고민 없이 저희 집에 바로 달려와 준 것이었고요. 저는 이 사람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뒤를 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두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다며 딱 3일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믿고 3일 동안 사위가 집에 쫓아와서 막내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 때마다 뺏어서 찢고 구겨서 던지며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렇게 3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약속대로 그날 연락을 받게 되었죠. 이 사람은 본인이 아는 사람들을 모두 풀어서 두 사람을 쫓아다니게 했고 불륜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과 상간녀가 사기꾼이라는 증거까지 모두 잡아왔어요. 심지어 사기꾼이라는 증거물은 동영상이어서 쓸모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았죠. 그리고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간녀는 3년 전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 3년 전에 상인의 회장 딸이 잠시 유학을 다녀오겠다고 한 게 기억이 났어요. 그때 한창 연락두절이 되어서 상인의 회장 심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그때 상간녀는 죗값을 받고 있었던 듯 싶었어요. 저희 식구들은 모든 증거물을 받자마자 곧장 상인의 건물로 쫓아갔어요. 그리고 제 사위와 상인의 회장의 딸이 불륜 관계라는 것을 밝히면서 상간녀의 실체를 모두 보여주었죠. 처음에 상인의 회장은 본인 딸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면서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증거물까지 있는데 발뺌할 거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상인의 회장에게 이 증거물들을 활용해서 고소 진행은 물론이고 저희 가게는 상인회에서 빠지겠다는 통보를 했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희 가게가 상인회 회원들 중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는 회비며 투자금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기에 상인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중에 하나이죠. 게다가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이 난 곳이라 상인회 건물이며 시장 입구에 걸어놓은 현수막도 있었어요. 다른 회원들은 그냥저냥 생활비를 벌어가는 정도라서 상인회 회장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찍소리 못하겠지만 저희 집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죠. 당연히 저의 통보에 상인회 회장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영재 엄마, 나는 정말 내 딸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줄 몰랐어. 게다가 다른 집도 아니고 영재 엄마 사이라니.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야. 자식 잘못이 부모 잘못인 건 몰라? 그쪽이 무슨 소리를 하던지 나는 내 결정 바꿀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영재 엄마, 이 사실이 상인의 회원 모두에게 알려지면 나는 회장 자리 내놓아야 해. 그러니까 제발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안 될까? 내가 내 딸 단도리는 확실하게 시킬게. 그리고 당연히 영재 엄마 사위도 제자리에 돌려놓고. 상인의 회장은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지만 저희 식구들은 깔끔하게 무시했죠. 그리고 상인에 낸 투자금은 그대로 돌려받았어요. 이뿐만 아니라 아는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곧장 막내딸과 사위놈의 이혼 소송 및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했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간녀와 관련된 증거물은 경찰서에 가져다가 신고를 했어요. 결국 이번 일로 상간녀는 또다시 경찰서에 잡혀가 죗값을 받아야 했고 사위놈은 뒤늦게 쫓아와
본인이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준다는 말에 눈이 돌았던 것 같다며 이혼만 말아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사위는 결국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죠. 게다가 상인의 회장은 딸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동네 상인의 수치라며 상인의 임원들에 의해 자리에서 끌어내려졌어요. 그리고 막내딸은 아직 본인의 복수는 안 끝났다고 하더니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나서 변호사 협회에 이전 사위놈에 대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덕분에 이번 일로 이전 사위는 품위유지 위반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를 받아야 했고 근무하던 로펌에서 해고가 되었어요. 이전 사위는 뒤늦게 본인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몇 번이나 집으로 찾아왔으나 저는 후회할 때가 되면 이미 되돌릴 수 있는 기회는 놓친 후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나이가 먹도록 인생을 살아본 결과 나쁜 짓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끝까지 이전 사위를 용서할 생각은 없습니다. 본인의 업보는 본인이 해결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나쁜 사람들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나쁜 일 없이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